시계가 거의 강박적으로 정밀하게 몇 초마다 똑딱거리고 호수의 그림 같은 산들이 비치고 중립이 단순한 단어가 아닌 삶의 방식인 곳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면 이제 스위스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완벽한 풍경, 엽서에 나올 법한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질서 있는 나라라는 명성 뒤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 비밀, 호기심의 세계가 숨겨져 있으며 고대와 현대, 눈에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 사이에 끊임없는 대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거리, 단순한 돈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은행, 엄격하지만 특이한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시민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엄격함과 자유를 결합한 문화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러한 발견 중 일부는 스위스를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작지만 거대한 무게를 지닌 나라 스위스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크기는 작지만 영향력, 역사, 그리고 지도의 첫인상만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진귀한 것들로 가득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표면적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작은 지역과 거의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산맥부터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스위스는 세계 무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조용하지만 단호한 존재가 되는 독특한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스위스의 중립성입니다. 스위스를 묘사할 때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이며 외국인에게는 단순한 슬로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스위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현실입니다. 스위스는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배운 문화이자 행동입니다. 스위스를 특징 짓는 이러한 중립성 덕분에 스위스는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하지 않고 외교 협상을 주재하며 절대적인 신뢰와 신중함이 요구되는 국제기구의 본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인들은 자국이 안전하고 중립적인 장소로 기능하며 폭력 사용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립성은 뜬금없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 전 스위스는 가톨릭과 개신교 주간의 내부 갈등으로 얼룩졌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다양성과 공존의 필요성은 스위스가 협상하고 균형을 찾으며 타협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쳤고, 이러한 가르침은 현재 스위스의 외교 정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인은 어린 시절부터 대화, 인내, 그리고 합의가 강요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비록 도달하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확고한 합의가 즉각적인 강제력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공동체가 조직되는 방식부터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 심지어 개인적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스위스의 영향력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은 재정적 역할입니다. 스위스의 은행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신뢰와 안정의 상징이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움을 상징합니다. 비밀 계좌, 숨겨진 재산, 그리고 스위스가 전 세계의 부를 보호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화 중 일부는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스위스가 항상 은행과 부로 가득한 나라로 여겨져 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국민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길모퉁이에서 빵을 사는 것만큼 흔한 일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은행들이 수수께끼로 여겨지며 이는 스위스가 수세기 동안 지켜온 명성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단순히 은행과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위스는 평화를 위한 전략적 위치를 유지해왔습니다. 가장 민감한 국제협상의 상당수가 스위스 국경 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분쟁에 직면한 국가들은 스위스가 제공하는 안보와 누구도 직접적인 특혜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중립 원칙 때문에 스위스로 몰려듭니다. UN, 적십자사,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들이 이 작은 영토를 선택한 이유는 그곳에서 아무런 간섭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위스가 비록 신중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그토록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는 독립성과 지역 협력의 균형을 잘 유지해왔습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마치 유럽연합의 일부인 것처럼 무역과 교류를 허용하는 협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스위스 프랑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통화 중 하나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방문객에게 이러한 역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스위스는 규모가 작지만 시끄럽거나 지배적이지 않으면서도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토입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스위스는 전쟁, 세계 경제 위기, 내부 갈등 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질을 기준으로 삼는 기준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안정, 안보,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중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스위스 가정들이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 화합을 보장하는 재정적, 교육적, 사회적 습관을 여러 세대에 걸쳐 유지해 왔다는 이야기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 철저함, 그리고 끊임없는 미래 예측은 이 나라가 그토록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대중교통부터 의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스위스, 지리와 자연이 한 가족인 곳 산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산이 당신을 품에 안는 스위스도 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자연은 멀리서 감탄할 대상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 방식, 하루를 계획하는 방식, 심지어 미래를 꿈꾸는 방식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일원입니다. 예를 들어 체르마트를 생각해 보세요. 마테오 호르는 단순히 사진 찍기 좋은 아름다운 산이 아닙니다. 마을을 지키는 엄숙한 할아버지와 같습니다. 집들이 경사진 지붕을 가진 것은 그림처럼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겨울에 눈이 미끄러져 내려 삶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시간, 엄수 또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차가 산 사이를 지나 눈사태를 피해야 할 때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도 가도 못하게 되니까요. 이곳의 기후는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호수도 있습니다. 제네바와 루체르는 단순한 엽서 속 풍경이 아닙니다. 마을 광장이자 체육관, 유치원이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세일링이나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겨울에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양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음식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먹는 생선은 바로 그 물에서 온 것이고 호숫가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싱싱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산길입니다. 주말이면 스위스 가족들은 마치 교회에 가는 것처럼 배낭과 접힌 지도를 들고 나갑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이들을 보는 것입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이미 하늘을 읽고 폭풍을 감지하고 안전한 지름길을 알아차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성씨나 할머니의 요리법처럼 물려받는 지식입니다. 물론 스키는 스포츠가 아니라 통과 의례입니다. 베르비에 같은 마을의 아이들은 곱셈을 배우기 거의 전부터 스키를 배웁니다. 누는 학년, 방학, 사업, 심지어 연애까지 주관합니다. 80살 먹은 할머니들이 마치 추위와 고산지대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인 듯 미소를 지으며 검은 비탈을 내려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 또한 지형에 따라 굽어집니다. 루체르는 호수를 감싸고 제네바는 마치 자라날 허락을 기다리는 듯 알프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은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비밀스러운 터널을 스쳐 지나가는 기차, 시간이 잠든 마을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다른 나라라면 벽을 오르는 버스처럼 비탈을 오르는 버스. 모든 것이 스위스 특유의 정밀함으로 돌아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효율성으로 위장한 순수한 생존 그 자체입니다. 각 지역은 땅이 주는 것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산에서는 관광과 목재가, 계곡에서는 눈이 내리는 날 퐁듀에 녹여 먹는 치즈의 원료가 되는 우유가 생산됩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환경주의자의 자세가 아닌 오히려 상식적인 자연에 대한 존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에서는 환경을 돌보지 않고 수백 년 된 숲인 이웃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전설에서도 이러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알프스의 한 마을에서 저는 길 잃은 등산객을 보호하는 정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산이 왜 서로 주고받는지, 그리고 왜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하는지 설명해온 이야기입니다. 음식 또한 풍경을 드러냅니다. 퐁듀는 긴 겨울 동안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호수에서 잡은 생선은 차갑고 깊은 물의 맛을 냅니다. 눈 덮인 봉우리를 바라보며 창밖으로 초콜릿을 마시면 더욱 크리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살면 계절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법을 배웁니다. 여름에는 테라스와 하이킹이,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와 긴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날씨가 허락하는 대로 삶을 계획하는 것이지, 날씨가 허락하는 대로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스위스인들의 피 속에 흐르는 겸손의 교훈입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이동식 극장과 같은 파노라마 열차일 것입니다. 파노라마 열차를 타고 스위스를 횡단하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풍경에 감싸이는 것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직장에 가기 위해 기차를 이용합니다. 우리 방문객들은 말문이 막혔고 마침내 이곳의 교통수단이 지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리와 어울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문화주의와 언어. 살아있는 퍼즐 스위스는 획일적이고 엽서에 나올 법한 곳이라고 생각하며 도착합니다. 하지만 첫 모퉁이를 돌자마자 이 나라가 살아있는 퍼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소리입니다. 취리히에서는 스위스 독일어가 마치 노래하는 듯한 운율로 독일인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네바에 들어서는 순간 프랑스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프랑스어가 거리를 지배하고 공기에는 우아함이 감돌지만 스위스 특유의 질서가 이곳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루가노에 가면 시장부터 사람들의 몸짓까지 모든 것이 이탈리아어로 뒤덮입니다. 그러다 그리송의 외딴 계곡에서 마치 살아있는 역사처럼 들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언어, 로망슈어가 들립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언어적 혼란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기차 안에서는 3가지 언어로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지만 아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표지판, 메뉴, 심지어 은행 서류에도 여기는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이를 경험합니다. 그들에게 서로 이해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거나 겨울에 눈이 올 것을 아는 것처럼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물속 물고기처럼 언어 사이를 오갑니다. 베른에서 만난 한 가족은 아들이 아버지와는 독일어, 어머니와는 프랑스어를, 학교에서는 이탈리아어를 배웠습니다. 그는 마치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 이 재킷을 입는 사람처럼 생각 없이 코드를 바꿨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융합이 순수한 일상의 시처럼 느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두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빌비엔에서 저는 시장에서 2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명은 독일어로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서로 발을 밟지 않고 춤을 추는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이를 화려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 이는 순수한 삶입니다. 비록 절반만이라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욕구 말입니다. 음식에서도 이러한 다양성이 드러납니다. 보주의 카페에서는 갓 구운 크루아상 냄새가, 티치노주의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와 신선한 파스타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순수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알프스 치즈와 이탈리아산 염지육, 제네바 호수 와인과 로만슈 계곡의 허브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마치 은은한 불 위에서 은은하게 끓어오르는 조용한 퓨전과 같습니다. 소수만이 사용하는 로만슈어는 모두가 아끼는 할아버지와 같습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학교, 공식 문서, 텔레비전 등에서 로만슈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작은 목소리조차 침묵시키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성이 용납되지 않고 보호받습니다. 저는 이러한 혼합이 어떻게 그렇지 않았다면 혼란스러웠을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보았습니다. 취리히의 한 우체국에서는 제네바에서 온 여성을 응대하기 위해 직원이 독일어에서 프랑스어로 자연스럽게 전환했습니다. 루체른의 한 병원에서는 표지판이 3가지 언어로 되어 있고 의사들은 전 세계 환자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신입에게는 이런 모습이 존경스럽지만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정치 또한 언어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각 주는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취리히에서는 법률을 독일어로, 제네바에서는 프랑스어로 논의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스위스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형제자매가 각자 개성이 있지만 일요일 점심에는 함께 모이는 가족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바젤의 한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는 단 하루 만에 독일어로 회의를 하고 프랑스어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아팠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축제는 이러한 공존의 또 다른 예입니다. 1년 만에 같은 도시에서 이탈리아 풍미의 카니발, 프랑스 음악 콘서트, 그리고 독일 축제가 모두 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든 가고 모든 언어로 노래하고 똑같이 웃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이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에 자라며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로잔의 한 카페에서 한 커플이 마치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마치 하나의 언어인 것처럼 섞어가며 휴가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루가노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관광객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탈리아어에서 영어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이곳 사람들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취리히에서 독일어 수업을 듣고 프랑스어 세미나를 듣고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천재라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다양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미디어는 이러한 모자이크를 반영합니다. 신문은 여러 언어로 발행되고 텔레비전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채널을 운영합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웃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사람들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부, 은행, 그리고 비밀 사람들이 스위스를 떠올릴 때면 항상 떠오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보다 비싼 시계, 영혼을 녹이는 초콜릿, 그리고 은행. 바로 그 은행들 말입니다. 취리히 시내를 걷다 보면 마치 돈의 사원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윤이 나는 석조 건물, 벙커 같은 문, 그리고 직원들이 마치 돈 그 자체도 비밀을 요구하는 듯 나지막이 말하는 창문들. 빤히 쳐다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지폐를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비밀을 간직하는 곳이지. 하지만 여기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한 끼 식사값만큼이나 비싼 커피를 마시며 스위스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그가 말했습니다. 유럽이 전쟁으로 불타고 있을 때 돈은 이곳에서 평화를 찾았지.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수세기 동안 스위스는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이름 없는 계좌,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체. 은행 비밀주의는 너무나 신성해서 외국 정부조차 침묵의 벽에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자, 여기 산다고 해서 아무도 물가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40년 동안 UBS 계좌를 가지고 있던 그 여자가 시장에서 빵 한 덩어리에 4프랑이라고요? 바가지죠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스위스는 대조적입니다. 부유한 나라지만 매주 쇼핑을 하면 지갑이 아플 정도입니다. 안정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것도 아주 큰 대가가 따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제네바의 한 택시 기사는 반,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든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을 태워준 적이 있어요. 그들은 은행 앞에 나가 악수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버렸죠. 백만장자들이 조용히 칩을 옮기는 평행 세계입니다. 몸짓 하나가 계약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스위스는 더 이상 예전처럼 금융의 서부 개척 시대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그들은 비록 조금이나마 장부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 은행원은 향수 어린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더 신중했죠. 하지만 그 분위기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지점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질서, 깔끔함, 그리고 통제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마치 스위스 시계가 시간뿐만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센트까지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금융 문화가 모든 것에 어떻게 스며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돈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축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아이들은 기차나 소 모양의 돼지 저금통을 받고 저축은 벌이 아니라 초능력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베른의 한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리고 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스위스의 부는 다른 면에서도 드러납니다. 기차는 군인처럼 정시에 도착하고 병원은 호텔처럼 보이며 심지어 우편함도 반짝입니다. 은행 대차대조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는 풍요로움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돈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금기시되는 것도 아니지만 자랑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지만 모두가 시계공처럼 정확하게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지출을 계획하기 위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차가운 말처럼 들리지만 덕분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일화도 있습니다. 개인 경매에서 그림을 사서 금괴로 지불한 미술품 수집가 이야기처럼요. 1950년에 계좌를 개설했는데 돌아가셨을 때 마을의 연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있었다는 할머니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마치 가족 이야기인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결국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잔액입니다. 한편으로는 백만장자 고객을 거느린 위풍당당한 은행들, 다른 한편 빵을 사려고 센트를 세는 여인. 스위스 사람들은 눈이 튀어나오지 않고도 두 가지 현실을 모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부는 숨겨둔 것이 아니라 내일 기차가 정시에 지나가고 거리가 깨끗하며 돈이 많든 적든 안전할 것이라는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스위스인의 일상 스위스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그 생각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그 질서가 어떻게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취리히의 평범한 화요일은 마치 인간이 동기화된 듯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걷고 트램은 정시에 지나가고 신호등조차 도시의 심장 박동에 맞춰 움직이는 듯합니다.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이곳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입니다. 스위스 친구가 제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10시에 만나면 10시 일이 아니라 10시에 도착하게 될 거야. 저는 이 말이 조금 웃겼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말인 줄 알았지만 약속 시간에 3분 늦게 도착했을 때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하는 정중하면서도 차가운 미소를 지을 때까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시간 엄수는 예의가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도 또 다른 경험입니다. 기차는 너무 정시에 도착해서 지나갈 때 시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처음 기차를 탔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핑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차는 거의 무서울 정도로 정밀하게 운행됩니다. 물론 불문율도 있습니다. 차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문 근처 좌석은 노인이나 임산부를 위한 자리이며 아무도 냄새가 강한 샌드위치를 먹지 않습니다. 질서는 편리하지만 끊임없는 주의를 요합니다. 가정에서 질서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치닫습니다. 베른의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서랍 속 양말조차 마치 대형을 이룬 군인처럼 보여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가 진짜 드러나는 곳은 재활용입니다. 종이, 플라스틱, 흰색 유리, 녹색 유리, 유기 유리 등 모든 것을 분리해야 하고 각 유리마다 수거일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시스템을 접했을 때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녹색 유리를 흰색 유리가 있던 자리에 놓았더니 아주 친절한 이웃 할머니께서 아무런 반박도 받지 않는 미소로 저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생태적 규칙은 제한이 아니라 법입니다. 벌금은 이 완벽한 질서를 지키는 그림자입니다. 길거리에서 세차하는 것, 밤 10시 이후에 소음을 내는 것, 심지어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식물에 물을 주는 것까지 거의 모든 것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조화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규칙을 믿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침묵의 사회적 협약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규율인 것은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시장은 갓 구운 빵, 이름과 성이 새겨진 치즈, 그리고 갓 칠해진 것처럼 보이는 채소를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루체른의 한 빵집 주인은 증조부가 오늘날 판매하는 것과 같은 호밀빵을 어떻게 구웠는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과 품질이 시간 엄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주말이면 사는 온 가족이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이건 그냥 산책이 아닙니다. 기술 부츠, 지팡이, 그리고 상세한 지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도로 표지판을 읽고 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연과의 관계는 사랑과 최고의 존중이 뒤섞인 관계입니다. 음식 또한 그 나름의 리듬을 따릅니다. 아침은 뮤즐리, 요구르트, 과일로 여유롭게 먹습니다. 점심은 가볍지만 영양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거의 의식과 같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주간 식단을 계획하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만 사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융통성 없는 행동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잘 먹고 덜 쓰고 음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중독성 있는 즐거움이 됩니다. 기차가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하고 연결편이 완벽하게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겨울 오후, 눈 속에서 전차를 기다리던 중 한 노부인이 길을 잃은 관광객에게 지도를 설명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야 할 곳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그냥 시스템을 따르면 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커피숍은 이러한 정밀함의 훌륭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제네바의 한 카페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는 시계공으로 40년 동안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밀함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잘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스위스인답게 철학적인 생각까지도 실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식과 독특한 전통 스위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눈빛에 특별한 빛을 담아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린델발트 근처 오두막에서 첫 겨울을 보내고 나서야 이곳의 미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퐁듀로 처음 만났습니다. 관광식당이 아니라 어느 일요일 저녁 저를 반겨준 한 가족의 집에서였습니다. 치즈에 빵이 빠지면 할아버지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판 값은 내야 해. 농담처럼 들렸지만 속으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에 둘러앉아 바깥에서는 바람이 휘파람처럼 불고 안에서는 그루에르 치즈가 녹는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저는 퐁듀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치즈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동안 시간을 멈추는 핑계였습니다. 그러다가 퐁듀의 더 실용적인 사촌, 라클렛을 발견했습니다. 알프스의 한 피난처에서 스키어들이 불 앞에서 치즈 반쪽을 녹여 따뜻한 감자 위에 얹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음식이죠. 한 여성이 제 접시를 옮겨주며 설명했습니다. 몸의 추위를 물리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죠. 이렇게 단순한 요리에 이렇게 많은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다양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시장에서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베른의 시장은 마치 살아있는 맛의 박물관 같았습니다. 한 가판대에서는 독일식 소시지를 맛보았고 2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프랑스로 순간 이동한 듯한 완벽한 크루아상을, 더 멀리서 보면 순수한 이탈리아의 맛을 담은 리조또를 맛보았습니다. 수제잼 가판대에서 만난 여성은 티치노주 출신의 증조 할머니에게서 무화과 레시피를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맛에 여권이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빵 또한 스위스 사람들의 또 다른 사랑입니다. 루첼은 근처 마을에서 새벽 3시부터 빵을 굽는 제빵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짓고진한 호밀빵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200년 전 목동들이 먹었던 빵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몸과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죠.
그는 아직 따뜻한 빵 한 조각을 건네주었고 저는 다시는 빵을 평범하게 보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축제는 음식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저는 바젤 카니발을 관람했는데 악마 복장을 한 남자들이 사탕과 현지에서 생산된 치즈를 나눠주었습니다. 유명한 치즈 굴리기 사냥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스위스 친구가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만의 작은 통제된 광기죠. 치즈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 뒤를 쫓아 달리고 결국에는 모두 먹고 웃는 거예요. 이게 실용적인 걸까요? 아니요. 재밌을까요? 물론이죠. 아, 초콜릿. 저는 이곳에서 초콜릿이 단순한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거의 종교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취리히의 작은 초콜릿 가게를 방문했는데 섬세한 손길을 가진 신사분이 스위스 초콜릿이 왜 다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달콤한 게 아니라 더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초콜릿을 정확한 온도로 템퍼링하는 방법과 초콜릿 바를 깨는 소리가 초콜릿의 품질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초콜릿은 알프스의 아침처럼 날카롭습니다. 카다멈과 호두를 곁들인 그의 작품을 맛보면서 제가 제과업자가 아니라 예술가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테이블에서 문화적 융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티치노주에서는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산악치즈를 한 입에 넣은 폴렌타를 먹었습니다. 제네바에서는 젊은 셰프가 치즈 거품과 트러플을 곁들인 퐁듀를 재해석하여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지만 전통이 숨 쉬도록 합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와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네바 호수 위 라보의 계단식 포도밭에서 와인메이커는 석회암과 햇살이 어우러진 샤슬라를 시음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와인은 많이 유통되지 않아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마시니까요. 저는 최고의 와인을 집에 보관한다는 그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위스 요리의 정수를 진정으로 본 것은 인터라켄 근처의 한 가족 농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송아지 고기를 조금 넣은 크리미한 소스인 취르허 게슈네첼테스, 즈르체르 게슈네첼테스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크림을 저으며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10살쯤 된 그 소녀는 감동적인 진지함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유산이었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도시에서도 이러한 균형은 유지됩니다. 취리히에서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에서 사과 퓨레를 곁들인 사슴고기 미트볼을 먹었는데 사냥꾼의 요리를 현대적인 기술로 재해석한 요리였습니다. 다음 날 19세기에 지어진 유제품 가게를 카페로 개조해서 완벽한 로에슈티 감자간 빵을 먹어봤습니다. 국민적인 컴포트 푸드죠.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더 단순합니다. 루첼은 호숫가의 석양을 바라보며 산이 주황빛으로 물드는 가운데 헤이즐넛 초콜릿 바를 먹는 순간이죠. 특별한 의식도 복잡한 전통도 없이 오직 좋은 농산물을 원산지에서 즐기는 즐거움만 있었습니다. 기술, 혁신, 그리고 완벽한 시계 스위스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곳의 시간 감각입니다. 단순히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삶의 맥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정밀함은 단순한 품질이 아니라 숨 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기차가 같은 날, 그것도 시간표에 표시된 초에 도착하는 첫 순간부터 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제 스위스에 대한 깨달음은 제네바 구시가지의 시계 제작 공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1mm도 떨리지 않는 바늘을 든 노인이 양귀비 씨앗보다 작은 기어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계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기차역의 사람들처럼요. 저는 정밀한 무브먼트에 몇 주씩 걸리는 작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시계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정밀함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공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베른에서 트램을 기다리던 중 말문이 막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트램 노선이 동시에 도착했고 정류장도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마치 완벽한 안무처럼 몇 초 만에 환승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을 알아차린 한 여성이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가 없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CNA르 방문이었습니다. 스위스 시골 마을 아래 전 세계 과학자들이 27km 길이의 터널에서 우주의 비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스페인 연구원은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자 혼돈과 스위스의 정밀함이 공존합니다. 이렇게 세밀함에 집착하지 않으면 충돌기가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들이 우주보다 낮은 온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제어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떠나면서 인류 지식의 경계가 이 작은 나라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약산업은 스위스 국민의 또 다른 열정입니다. 바젤에서 저는 백신을 개발 중인 생화학자를 만났습니다. 모든 분자는 소중합니다. 그가 설명했다. 1000분의 1의 오차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제네바 시계 장인과 같은 헌신적인 마음으로 내게 말했다. 그의 작업장은 최첨단 실험실이었지만 말이다. 그들이 시계에 쏟는 것과 똑같은 꼼꼼함이 이곳에서도 생명을 구하는 데 적용된다. 스위스 대학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의 온상이다. 아인슈타인이 수학했던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에서 나는 학생들이 화성 탐사 로봇을 설계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좋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한 공과대학 학생이 나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성적이 아니라 신념으로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시계 장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미래에만 적용되는 똑같은 인내심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위스의 발명품들이 어떻게 주목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대의 지퍼, 벨크로, 심지어 아스피린까지도 스위스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한 교수는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는 소음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시끄러운 인식보다는 조용한 효율성을 선호한다. 일과 삶의 균형은 또 다른 교훈입니다. 저는 항공우주 부품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오후 5시가 되면 컴퓨터를 끄고 등산을 갔습니다. 정밀성을 위해서는 신선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제 최고의 아이디어는 사무실이 아니라 산에서 나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혁신이 필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웰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음식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알프스의 한 치즈 공장에서 저는 그들이 CNA르처럼 정밀하게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치즈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습니다. 라고 치즈 장인은 설명했습니다. 그 리듬을 존중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라 통제된 연금술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어떻게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취리히의 한 학교 작업장에서 10살짜리 아이들은 간단한 기계장치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시계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밀하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제네바의 시계 장인처럼 진지하게 기어를 조정하는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교통수단은 이러한 국민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빙하 열차 여행은 마치 정밀함이 슬로모션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는 듯합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된 곡선, 산속 바늘처럼 보이는 터널, 눈이 오거나 천둥이 쳐도 지켜지는 시간표. 이곳 지형은 우리에게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라고 기관사가 말했습니다. 산에서는 실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최첨단 기술은 아닙니다. 우리 주의 한 마을에서 수백 년 된 샬레의 창문을 만드는 목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밀리미터 단위까지 측정하고 모든 경첩을 시험했습니다. 제 창문은 100년은 갈 겁니다. 라고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위스 시계처럼요. 똑같은 철학이 일상생활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백만장자의 땅 스위스는 명품 시계, 고급 초콜릿, 그리고 절대 늦지 않는 기차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스위스는 초부유층의 은밀한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막대한 재산을 드러내지 않고 우아하게 숨겨둔 곳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마치 은행원의 손목에 찬
스위스 시계처럼 주변 풍경에 녹아드는 곳입니다. 취리히 바노프슈트라세를 걷는 사람 100명마다 적어도 1명 이상의 백만장자가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곳에서는 부자들이 평상복을 입습니다. 재단이 잘 되어 있지만 절제된 코트, 다른 감정가만 알아볼 수 있는 시계, 아파트만큼 비싸지만 교통체증에 눈에 띄지 않는 자동차. 스위스의 호화로움은 도서관 속 속삭임과 같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들은 이 공공연한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금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만장자들의 삶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 기업의 상속자인 에르네스토 베르타렐리는 아랍 셰이크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취리히에서 다른 사업가들처럼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하운 제국을 소유한 잔루이지 아폰테는 거의 유령과 같습니다. 모두가 그의 회사를 알고 있지만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위스 시스템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조차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술 분야에서 큰 돈을 벌어 이곳으로 이주한 아르헨티나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페라리를 사고 싶었어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출신의 상담사가 정말 모두에게 당신의 수입을 알리고 싶은가요? 라고 물었죠. 저는 눈에 띄지 않는 볼보를 사고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치는 권리가 아니라 거의 교육 부족에 가깝습니다. EMS 최미애의 상속녀인 막달레나 마르툴로 블로허는 아마도 이 법칙을 증명하는 예외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그녀는 사업과 정치를 병행하지만 사생활은 철저히 비밀에 붙입니다. 스위스 방식입니다.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실내 수영장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신중함이 외국 백만장자들에게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슈타트에 집을 둔 한 할리우드 배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돈을 갖는 것이 장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인정받는 것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방해받지 않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것이 소중합니다. 진짜 비결은 번호가 매겨진 계좌나 금고가 아니라 바로 이 눈에 띄지 않는 문화에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돈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전 세계 부를 축적하는 데 가장 매혹적인 소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스위스가 부자들에게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는 안전한 은행이나 우뚝 솟은 산맥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마치 평범하게 보이게 만드는 이 희귀한 능력 때문입니다. 억만장자는 호숫가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며 이웃의 차보다 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지만 다른 백만장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부를 광고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모두가 부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완벽하게 기름칠한 시계처럼 조용히 똑딱거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함의 이면 스위스는 항상 최고의 거주지 목록에 오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엽서처럼 아름다운 풍경, 시계처럼 돌아가는 도시, 그리고 부러움을 자아내는 삶의 질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흠잡을 데 없는 겉모습 뒤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또 다른 스위스가 있습니다. 마치 불편한 그림자처럼 완벽함과 공존하는 스위스입니다. 모든 장점에는 균형추 같은 균형이 있고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는 바로 그 질서가 잠시 살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생활비입니다. 넉넉한 월급을 받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도착했지만 곧 취리히나 제네바에서 월세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빵, 우유, 옷, 심지어 모닝커피까지 모든 것이 합쳐지고 그 모든 것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저는 한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그들은 필수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몇 달이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평범한 동네의 소박한 아파트는 다른 유럽 국가의 집 한 채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외곽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곳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치스러운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비용도 있는데
이는 더 미묘하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비용입니다. 스위스 사회는 예의 바르고 예의 바르지만 삶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와 기대치가 존재합니다. 시간 엄수는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사교 모임에 5분 늦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일은 집중력, 효율성, 그리고 결과를 요구하며 무엇보다도 항상 결과가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요구는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조차 침묵의 압박감을 안겨줍니다. 스위스의 주택 문제는 또 다른 난관입니다. 스위스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지만 좋은 아파트를 찾는 것은 마치 긴 여정과 같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계약 시 직업 안정성, 추천서, 그리고 사전 저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가족과 젊은이들이 이러한 상황을 좌절감으로 경험합니다. 더욱이 라틴 아메리카나 일부 유럽 국가들과 달리 스위스의 공동체 생활은 엄격한 규칙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시끄러운 파티, 즉흥적인 리모델링, 심지어 과도한 발코니 장식과 같은 것들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산다는 것은 가치 있게 여겨지지만 때로는 구속복처럼 느껴지는 사회적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압력은 일상생활에 스며듭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모든 것에 규율을 적용합니다. 재활용품 분류부터 병원 진료 시간 엄수, 당국과의 소통 시 형식적인 예의까지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이러한 습관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동시에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으며 대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완벽함은 암묵적인 기준이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범죄는 아니지만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스위스가 차갑거나 인간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동체는 서로 지지하고 일단 형성된 유대감은 깊고 오래갑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인내심과 적응력, 그리고 불문율에 대한 거의 경건한 존중을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질서와 효율성의 문화가 깊으면서도 미묘한 인간적 가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감탄했습니다. 연대, 타인의 공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개인 시간의 소중함은 사회의 기둥입니다. 스위스는 본질적으로 아름다움과 비용, 효율성과 압박, 공동체와 고독이라는 이중성을 지닌 나라입니다. 이러한 복잡성이 스위스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완벽한 시계나 정시 운행되는 열차만이 아니라 집단의 우수성과 개인의 욕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타협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스위스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빙하나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험난한 환경을 헤쳐나가는 방법, 새로운 이주민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는 방법, 젊은이들이 유산과 미래 사이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각자가 자유와 규칙, 그리고 소속감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완벽함은 선물이자 부담이며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알프스의 심장부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열쇠입니다.